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소화기내과 전문의십니다. 김완중 선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 알려주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위염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인은 소화불량이나 체한 느낌,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 등의 불편한 위장 증상이 있으면 위염이라고 하는데 의사는 위 점막의 조직학적 염증만을 위염이라고 지칭하며 위 내시경상의 발적 소견이나 소화불량 증상만 가지고 위염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정리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 전문의들이 위 점막에 조직학적인 염증이 있을 때만 위염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내시경상의 어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이게 다른,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전문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염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위염이 아닌 분들이 또 많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증상이 없는 검진 환자도 위 점막을 조직 검사해 보면 염증 세포에 정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위 조직 내에 염산이라는 강한 산 때문에 점막 손상과 생리적인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리적인 염증은 정상입니다. 물론 과음이나 소염 진통제 복용 후 위장 증상이나 감염성 식중독처럼 인과관계가 분명한 급성 위염도 있지만 위 증상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해보아도 위 점막에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정상이므로 소화불량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환자가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위염이라고 하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구절절 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와 전문의 모두를 위하는 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내시경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이 소화기 증상을 호소할 때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경성 위염이라는 의학적인 진단명은 없는데요. 다만 적합한 공식 진단명은 기능성 소화불량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심리적으로 예민한 성격, 만성 위염, 과민성 장증후군의 일부도 신경성 위염과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위염과 더불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물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후 더부룩함, 조기 만복감, 명치 통증과 명치의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지만 상부 내시경 검사 결과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로마 기준 4판에서 식후 불편 증후군과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 6개월 전에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내 유병률은 8에서 46%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검진 환자의 약 10%에서 발견되고 고령, 여성, 마른 체형, 헬리코박터 균 감염, 소염 진통제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검진 환자의 10%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또 발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더불어서 위염도 마찬가지로 꽤 흔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듯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그렇죠. 불규칙한 생활과 식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국인, 현대인들에게 정말 위장질환 너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확인이 안 된 속설들이 좀 많이 인터넷상에서 떠돕니다. 그걸 전문의 모셨으니까 저희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건요. 우유 같은 유제품은 위벽을 좀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실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우유는 산을 중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을 때 초기에는 효과가 좋지만 나중에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결국에는 속이 더 쓰리게 되고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벽을 보호하려면 유제품보다는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제산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벽 보호에는 유제품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식사할 때 특히나 소화가 안 될 때 일부러 물을 드시거나 국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야 더 소화가 잘 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요건 정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밥과 국을 함께 먹는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은 국의 나트륨으로 인한 자극과 과다한 수분으로 인해서 타액, 위액 등의 소화 효소가 희석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짜지 않게 천천히 꼭꼭 여러 번 씹어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식사 중에 국이나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과 국을 같이 먹는 건 잘 넘어가는 거지 소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위험이 또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네, 급성 위험은 대개 헬리코박터 균같이 감염이 주 원인이 되는데 위점막에 호중구라는 백혈구 침윤이 특징적이고 급성 복통, 구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위점막에 림프구와 형질세포 등이 침윤이 특징이고 원인에 따라서 위체부의 자가 면역성인 A형과 전정부의 H5로리 관련한 B형, 불확정성 등이 있습니다.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드물게도 림프구성 위염, 호상구성 위염, 유가종성 위염 등이 있습니다. 네, 뭔가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요. 요거 하나만 좀 쉽게 여쭤볼까요? 일단은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일단은 있지만 좀 대부분의 위험은 워낙 앓는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건강상에 이게 큰 위험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더불어서 이게 그냥 놔두면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급만성 위염은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염이 심해서 출혈이나 궤양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있는 경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궤양, 림프암, 위암 등의 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원인 설명하실 때 급성 위염은 지금 헬리코박터 균이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균 치료를 하면 위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지 같이 좀 답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국내 혈청 양성률은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헬리코박터 균 감염 양성률은 현재 약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도 약 50% 정도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균 박멸 후의 조직 소견을 분석해 보면 위축성 위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상피화생도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궤양, 위암, 말트림포암 등의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요. 제균 치료로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증상이 50% 정도 감소했을 경우를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 중에서도 헬리코박터 관련 소화불량증이라고도 진단을 하는데 약 10% 정도에서는 이 균 제거만으로도 소화불량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균은 이게 위염뿐만 아니고 위궤양이라든지 위암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궤양 환자의 65에서 100% 정도, 십이장 궤양이 약 70에서 100% 정도에서 검출됩니다. 제균 치료 후에 위궤양 재발률은 59%에서 4%로, 십이장 궤양의 재발률은 67%에서 6%로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궤양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통해 장형의 위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균이 양성일 경우 위암 발생률이 4.9배 정도,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3배 정도, 장상피화생이 추가되면 6에서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위암 발생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밥과 국을 좀 같이 먹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 10세 이전에 감염이 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 저절로 균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물 속에서도 수일 동안 생존할 수 있고 대변, 구강의 침, 치석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족 내 전파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엄마가 씹어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익히지 않은 채소나 어패류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을 같이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헬리코박터균이 몸에 들어왔다면 이건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통해서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급성 위염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주 원인이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급성 위염의 주 원인이 헬리코박터균 등의 세균 감염과 식중독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또는 다량의 음주, 매운 음식 섭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성 위염의 원인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기능성 소화불량도 같이 알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지방 식이, 튀긴 음식, 우유나 치즈 등의 유제품,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신과일, 주스, 커피, 술, 탄산음료, 불규칙한 식사, 야식, 과식, 빨리 먹는 식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나 과음, 약물같이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중단하면 되고요. 발생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 경감을 치료 목표로 삼습니다. 즉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음식과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생활습관병이다라는 이제 표현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현대인과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어떻게 보면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소화불량은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그림자와 같이 존재합니다. 지나친 술과 담배, 커피와 야식, 과식, 불규칙한 식사와 빨리 먹는 식생활 습관 등을 피하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짚어볼까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함께 진단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능성 위장 질환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는 것을 중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동시에 가지는 환자는 약 2에서 4% 정도이고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같이 가지는 경우는 약 1에서 1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단 기준도 바로 여쭤볼게요. 사실 증상만 있다고 해서 위험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 증상이 위험과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에 출혈, 궤양, 밀환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위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모두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혈변이나 흑색변, 빈혈 등의 증상이 있거나 체중 감소, 고령인 경우, 가족력상의 위암이 많거나 50세 전에 위암이 있었다면은 꼭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증상이 뭐 있을 때마다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증상이 있을 때 일회성으로 또 끝나는 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도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위암이 생길 경우에 위 벽의 내측에서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시작하여서 커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40대 이후부터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40세 이상 1,600만 명을 추적 연구해서 국가암검진을 받은 군에서는 위암 사망률이 21% 감소하였고 특히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한 경우에는 그 발생률이 47%나 감소했습니다. 내시경을 한 번 검사하면 37%, 두 번 검사하면 68%, 세 번 검사했을 경우 81%의 위암 사망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말 위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위염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위염 치료법 좀 여쭤볼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환자는 소화불량 치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의사는 약물의 치료가 증상에 따라 다른데 식후 불편 증후군은 위장관 촉진제를, 명치 통증 증후군은 위산 억제제를 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위염이나 소화불량은 이게 치료를 받아도 재발이 좀 많이 잦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식이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약을 끊으면 당연히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건 나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위염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 건강을 지키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을 위한 공통적인 조언인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 짠 음식과 과식, 야식을 피하고 심한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꼭 받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라면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염과 더불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중 선생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